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언제 손절을 하느냐, 대통령 체포돼서 구치소 갇히면 그때부터 확 바뀔 거예요. 근데 딱 감옥 들어가잖아요. 언제 그랬듯이 우리는 원래부터 찬성하지, 이 양반의 대엄을 반대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확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는데 마치 수작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비정상적이죠. 저게 탄핵 사유예요. 제가 보기에 또 다른 탄핵 사유를 쌓고 있는 그 법원의 영장을 지금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간 그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에 있는 거고 일종의 창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매일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는 제가 볼 때 최상목 대행을 오히려 띄워줄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이에요. 그래요? 그 정진석 실장은 사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만둬도 돼. 대통령 있을 때도 뭐 별로 한 일이 없잖아.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대통령 관저 쪽에 긴장감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 들고 가냐 마냐 지금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은 어제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같이 좀 싸워달라 이러고 있어서 일대 결전이 한번 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포함해서 지금 빠르게 돌아가는 정국 사항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우아함의 대명사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품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앞에는 수식어가 안 붙는군요. 딱히 뭐 없어요, 뭐가 이렇게. 다음 분 소개하는 걸 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뭐 하자니 뭐 과일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부담되고 그래서.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오늘 뉴스 정리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관저 앞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체포 영장은 이제 2024년 마지막 날 발부가 됐는데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죠. 네. 공수처는 이제 언제 갈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물어봐도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소란이 좀 있었어요. 오늘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돌아서 기자들이 공수처에도 가 있고 관저 앞에도 가 있고 이제 등등등 경찰에도 가 있고, 공수처에서 차 출발하면 이제 같이 가려고 다들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기 전에 미리 얘기하고 이러진 않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가면 출발인 거죠, 그냥. 그렇죠. 도착하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출발점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가면 오늘인가 보다 이제 기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뭐 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체포영장의 시한은 6일까지라서 그 전에 이제 체포를 시도하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한번 갔다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서 뭐 바로 뭐 마지막 날 6일, 뭐 5일 이렇게 이제 안 가고 오늘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겠냐, 이런 이제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던데, 혹시 세 분은 언제 갈지 뭐 우리가 점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략 좀 움직임을 좀 예측해 보자면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공수처가 가는 거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죠. 예. 아직 공수처도 안 정했을 거예요. 스스로도 모를 거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 점검. 그러니까 지금 봐서 예를 들어 오늘 모여 있는 그 소위 말하면 태극기 부대, 말하자면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 그랬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경찰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차벽을 세우고 격돌했을 때 물리적 충돌이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간이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주간에 하면 좀 어렵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뭐 차량 이동이 없는, 거기 차량 이동하는 데가 있으니까 차량 이동이 없는 뭐 새벽 시간에 하자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철저하게 공수처는 언제든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찰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이걸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총동원령까지 내렸으니 이게 이제 점점 내전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극단적인
분들이 이제 몸을 던져가면서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돼 먼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네. 저라면 네. 저는 새벽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야간이나 새벽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말한 적은 없죠. 추측들 하신 근데 거지. 이제 예의를 지킨다 뭐. 이건 예의를 지킬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일국에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뭐 예를 들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쟁한 적은 많이 있지만 또 실제로 일부 집행 압수수색 영장을 일부 집행을 방해한 적도 있지만 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효라고 하고 아예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뭐 마치 경호처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동해서 막아달라고 이런 사례는 좀 처음 봐서 이게 저는 정상인가 정말. 정상 상황은 아니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냐면 아프리카 국가에 이 대통령 측과 소위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이 붙어서 이 법원이 영장 친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런 후진적인 정치 상황을 지금 대통령이 앞서서 막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네. 개탄스럽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항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네. 어느 나라라고는 안 했겠습니다. 대륙을 상대로 지금 정치적으로 하여튼 선진적이지 못한 나라들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걸 기습적으로 새벽에 들어가야 돼요. 기습적으로 가는 게 맞다. 새벽에 가는 게 맞다. 우리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저도 보세요? 몇 가지 차원에서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참 비관적으로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계속되는 한 미래의 어떤 대통령이 네. 또 탄핵을 당하는 사례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전대미문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전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체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공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원으로는 대통령의 오늘 모두의 품격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격이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특히 그 편지에 나타난 제가 볼 때는 지금 극도의 불안감이다. 심리적으로 대통령이 볼 때.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 네, 극도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만약에 내란죄라는 것이 적용이 되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니면 무기금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야밤에 새벽에 이런 거보다도 아까 최 기자 말씀하셨듯이 움직이면은 기자들도 알고 지금 버티고 막는 사람들도 다 눈치를 채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그 전혀 예상치 못한 헬기 타나요? 예를 든다면 못 떠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어떤 그런 걸 이제 서지컬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의 지금 그 상당히 발상에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대통령 체포를 막는 분들이 대체로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어르신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막는 사람들은 이것도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이제 그 민노총이라든지 상당히 조직화되고 전투력이 강한 해보던 사람들이 또 그거를 익숙해서 잘 하는데 이 어르신들은 지금 그 몸으로 들어 누워서 막기는 하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 쉽게 정리될 수도 있다. 뭐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법에 의한 집행을 하는 것인 만큼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선 이게 시간을 끌 일은 아닌 거. 하여튼 좀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공권력과 함께 대치하는 상황들은 86 세대들은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아. 그래서 좀 잘 막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막상 공권력 들어가면 아마
그렇게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광훈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유튜버들도 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선동 내지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동요시키는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하나 전달하고 이제 말씀을 네. 들어볼게요. 이제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장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이제 전광훈을 필두로 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요 앞에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 들어가면 경호처가 있는 것이고, 두 개가 다 열려야 이제 체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전광훈 목사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한남동으로 총 집결해 주시고 이번엔 진짜 1,000만 명이 모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극우 유튜버가 집회 현장에 나오는 애국 국민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느냐.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죽창과 새총, 쇠파이프 같은 걸 확보하고 가스통으로 방어진을 쌓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어제 또 그 아주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하나 날아왔잖아요. 7시 반, 저녁 7시 반에 이제 그 지지자들한테, 그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하고 있는 지지자들한테 편지를 전달한 것인데, 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해줘서 감사하다.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 유튜브가 역시 키워드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여기서 버텨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참 저는 이 보면서도 이제 이쯤 되면 네. 그러니까 맨 처음 비상계엄 선포한 게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은. 그럼 반국가 세력의 뭐 국가전복 어떤 증거 같은 걸 차라리 내놓든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진짜 했으면 그 증거를 좀 내놓든지 해서 뭐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계속 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네 뭐. 자, 우리 저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 한번 좀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그 수사기관이 네. 영장을 집행하는데 마치 무슨 특수작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편지, 사실 태극기 부대와 극우 유튜버들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12월 3일 날 그 계엄 선포할 때나 12일 날 대통령 담화할 때는 그래도 청자가 국민이었어요. 네. 그게 본심이든 아니든. 근데 이번에 이제 대놓고서 이제 일부 극우 세력들에게 나를 지켜달라라고 지금 인간 방패가 될 걸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관저 농성전을 하겠다. 이건데 급기야 오늘 그 변호인 통해서는 그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 그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게 불법이다. 그래서 그 경찰 기동대도 경호처에 체포될 수 있다. 시민도 기동대를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네, 윤곽근 이런 말도 변호사가. 안 되는 궤변까지 네.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좀 공수처로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앞서 정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찰이 가급적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깔끔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저는 뭐 불가피하다면 이제 한 번에 끝내려고 무리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저게 탄핵 사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탄핵 사유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법원의 영장을 지금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시절에도 그 헌법재판소가 그런 경고를 했었어요. 압수수색에 불응하고 이런 거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탄핵 사유 더 쌓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 지금 완전히 지금은 그 네. 탄핵 사유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일종의 약간 그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 그 정신적인 네. 아노미 상태인 거고, 네. 일종의 창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매일 경로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안 되면 이제 또 체포영장 또 발부하고, 안 되면 이제 사전구속영장 발부하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 속도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러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어쨌든 이 혼란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종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무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끌어내거나 이런 것보다도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법대로 잘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근데 법대로 하고 싶은데 그 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법을 위배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그 물리적으로 막고자 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근데 경호처가 네. 가로막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경호처가요? 네, 왜냐하면 경호처도 다 공무원들이고 네. 윤석열 사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 대통령들 다 경호했던 이 공적 기관인데, 그래서 영장을 가로막을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영장에 뭐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들을 배제한다. 공무상, 뭐 군사상의 기밀시설 보호 이거 배제한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경호처는 처음엔 액션만 하다가 네. 안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극우 세력들이 몸으로 가로막는 게 문제죠. 네. 근데 그 경호처도 이게 경호처의 발표나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이제 톤이 약간씩 좀 바뀌잖아요. 네. 지금 최근까지 톤을 보면 경호처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경호처는 어제 거기서 이제 입장이 바뀐 상황은 아닌데 네.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은 이제 경호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네. 양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안전하게 경호를 해가지고 체포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올 수 없게 막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네. 지금 이제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저거는 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경비단은 어차피 경찰청의 지휘를 받으니까 경비단이 막을 리는 없고요. 네. 경호처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경호처의 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규모는 숫자는 아니다. 두 번째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요원들은 우리 정부 때부터 있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경호처장만 이제 새로 늘 바뀌고 정무직만. 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 이걸 방해했을 때 특히 다수가 막으면 특수 공무집행방해거든요. 네. 그러면 무조건 3년 이상의 실형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 받을 연금도 다 사라지고 가족이 멸망을 해. 멸하지문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 멸문지화예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잠깐 지침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영장을 보여주고 해당 법률을 읽어주면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이제 극우 세력과 유튜브가 굉장히 그 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도 이런 일을 그렇게 빈번히 했던, 그러니까는 유튜브는 주로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마이크 앞에서. 그러니까 선동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그 대통령의 편지로 굉장히 지금 흥분돼가지고 네. 막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뭔가 싸우겠다는 투지가 지금 막 활활,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 시위를 할 때도 보면은 물론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도 있지만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친구가 뭐 체류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곤봉에 맞아서 피를 흘릴 때 이게 확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지금 일정 정도 네. 그 지금 활용하겠다라는 좋지 않은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어르신들도 걱정해. 연세들도 만만치가 않고 이 추위에.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본인들은 좀 애국심으로 막 충만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여담처럼 얘기하면은 4시쯤 되면 퇴근을 많이 하신대요. 그분들. 늦게까지 일몰까지 계시진 않는다는 이야기는 되게 하더라고요. 들어가셔야 되고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4시쯤 되면 이게 좀 이완이 된답니다. 4시쯤 그러면 아마 경호처에서도 체포영장 경찰에서도 그런 등등을 감안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청와대 같으면 네. 들어가는 길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길이 하나인데다가 좁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좁다 그러더라고요. 좁아요. 네. 그래서 거기 사람이 꽉 채우면은 네. 방법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다 옆이 다 집이에요. 건물이어서 네. 다른 우회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네. 그만큼 또 그분들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기가 이렇게 잘 모셔서 옮기기도 나쁘진 않은데. 그 전날 밤에 차벽을 쫙 쳐서 아예 진입을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게 방법이겠죠. 아니 보통 우리들 과거 민주화운동할 때 우리 다루던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루면 큰일 나요. 아니 이제 아주 심할 때가 아니고 네. 진입을 막는 방법들이라든가 뭐.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한 수다라고 느꼈던 게 그 윤곽근 씨가 막 펄펄 뛰는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버티려고 했던 것은 법적으로 자기들이 버티겠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막았던 논리. 대통령 관저는 1급 기밀 시설이어서 압수수색이나 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해석으로 닫아놓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영장 청구한 쪽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집행을 그런 논리로 막을 걸 대비해서 그 예외로 거기는 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뭐 적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측과 변호인 측에서 막으려고 했던 최후의 논리를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몸싸움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지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논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소개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여기는 들어오지 말아라. 군사상 비밀 장소, 공무상 이제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이제 계속해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는데 이제 법원이 이번에 내놓은 체포 수색 영장에 이제 이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이제 문구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이 영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적은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건 무효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특정 법조항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을 판사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이런 충돌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아마 취지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하는 거는 월권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게 그 판사가 어떤 법률을 배제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 사법 과잉이다. 내지는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왜 중앙지법에서 하지 않고 서부지원에서 했느냐를 가지고 또 시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라, 판사가 이런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쓴다라는 자체가 오히려 지금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성공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이렇게 논란이 되게 되면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법리에 맞춰서 차분히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굳이 그 판사가 삼권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영장 내용을 씀으로써 오히려 더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다 초유의 일이어서 생긴 일인데 지금 저 법률에 있는 것은 가령 설사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어서 그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 근데 그럼 책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늘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구조죠. 근데 이 판사의 취지는 자, 그 책임자가 처벌 대상인 경우 그래서 그 책임자를 잡으러 가는데 그럼 그 책임자가 이해 당사자인 경우 그 이해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예외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법률을 이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하라가 아니라 이 책임자인 경우는 그럼 적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모순이 있으니 체포용 그래서 이 책임자가 범죄 당사자이고 이것이 내란죄여서 체포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 사람의 체포는 형사소송법상의 예외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 준 거예요. 법을 조정한 게 아니고 법에 대한 해석을 친절하게 해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것이 좀 중요한 거죠. 좀 이례적이긴 하죠. 영장에 형사소송법에 이런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드무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절차상의 위법성 시비를 거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장의 적법성을 시비 걸 만큼은 아니고 좀 이례적이긴 한데 이제 수색영장도 동시에 발부했잖아요. 체포영장, 수색영장이 동시에 발부됐기 때문에 사실 체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또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끌고 뭐 시비를 걸고 할까봐 아마 이제 그 영장전담 판사 걱정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친절했네요. 그 내용을 명시한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그걸로 싸우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은 해석상 이런 법률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열어주지 마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 열어주지 말라고 하니까 안 열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 체포영장의 내용에 적시를 해버리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법률적인 해석으로 이걸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냐? 막으면 확실하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 논리에 대해서 판사가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네는 막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런 근거는 되는 거예요. 괜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나중에 이 법률 적용이 적법했냐 아니냐의 문제는 따로 따져보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정동 전산 판사의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당사자인 경우 책임자가 당사자인 경우 그 당사자의 허락을 듣게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쟁은 다른 법률에 네. 다른 사건에 있어서 내려진 선례가 있어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지금 모든 단계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잖아요. 네. 개중에는 말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네.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기소되고 재판받는 단계에서 어쨌든 체포, 그다음에 증거 수집, 뭐 기소 이 모든 단계에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공소기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전부 다. 네.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전문가들이에요. 네.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시비거리를 축적해 놓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유로 어쨌든 계속 이제 뭐 증인 신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연을 시키려고 할 텐데 좀 별로 통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네. 일단 이제 문제는 그 경호처가 이걸 막고 나서 장애물은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 우상호 대표님 네.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저 이제 극렬 지지층이 가로막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물리적으로 제압할 정도 수준이면은 제압하고 들어가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뭐 그러다가는 이제 뭐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마 공수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법리적으로 시비를 만들어낼 소지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빌미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은 이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건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부 이제 침묵하는 보수들 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왜 이게 굳이 이 체포영장에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법률의 해석이 아니라 법률 자체를 배제한 것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는 일반인들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그 해석하고 싸우는 그 법율사들도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논란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어차피 지금 탄핵이라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해요. 특히 경제라든지 민생의 차원에서. 네. 그렇다면은 이런 빌미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는 분명해요. 아니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너무나 떳떳하고 나와야지 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자진 출두. 그리고 나와서 얼마나 내가 심각한 상황이었길래 비상계엄까지 했는지 이걸 그냥 좀 얘기를 시원하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떳떳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생각하고 있고 네. 이 장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네. 이게 현행 법률상으로는 또 기존의 판례를 보면 자기가 어떻든 자기의 취지가 진위가 무엇이었든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탄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네. 버티는 거예요. 시간을 끌고 내전 상황을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정치적 해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꼼수인데 이럴 때일수록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네. 이분들을 체포하고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끌면 안 돼. 나는 뭐 네.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이렇게 명분 쌓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더 많이 모여요. 막으니까 못 하나 보다. 집행이 안 되나 보다. 우리가 더 많이 막으면 이런 잘못된 판단을 주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윤석열 편지로 인해서 제일 지금 당혹스러울 사람들이 국민의힘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얘기는 그 대국민 호소도 아니고 일부 지지층에게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결집해달라 이 호소인데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데다가 그 말미에 보면 당도 국가도 아닌 국민이 뭐 주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국민의힘도 못 당이 주인이 믿겠고, 아니라, 네. 그다음에 권한대행도 못 믿겠고, 여러분 태극기 부대가 나를 지켜달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 이 국민의힘이 그 동안의 스탠스가 어정쩡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로도 그렇고, 뭐 비대위 들어서서 윤석열 지금 체포영장 나온 거에 대해서 어정쩡했고, 근데 어제부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예를 들어서 영장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태극기 부대가 가로막고, 그 윤석열이 계속 그걸 호소하고. 그다음에 저거에 의해서 공권력의 법 집행이 가로막혔다. 근데 이거를 동조할 수는 없잖아.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선을 그으려면 확실히 그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어정쩡하게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는 게 뭐 타당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네. 국민들이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이전하고. 제 요새 가장 큰 이제 관심사가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오늘 오전에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의 그 백브리핑을 보면 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게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입장문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냐라고 질문을 받고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과 경찰 충돌을 조장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오묘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나 당의 주인이 아니라라고 선긋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이 새벽 6시 반에 관저 앞에 집회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저께 나와서 서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막 출근하다 보니 더 꼭 다시 찾아와야겠다 생각해서 또 새벽에 찾아왔다. 이러면서 여기를 계속 찾아가고 그렇게 강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인천에서 오면서 출근을 왜 글로 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봐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여기를 용산 무한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지키는 선동이잖아요. 모습을. 네. 네. 선동이.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저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이 가서 네. 저런 얘기 했어봐요. 사설과 일면으로 네. 때려 맞죠. 선동한다고. 내란 선동이죠. 내란 선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데 윤상현 의원은 이제 아예 저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나 봐. 그러니까 뭘 노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참.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제가 늘 얘기해요. 정치로서 분석하기는 참 힘들어요. 이건 심리로 분석해야 돼.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예.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또 보면은 거기에 또 그 김민전 의원에 네. 이르기까지 네, 네. 그 본인의 의식이 바뀌는 그 과정을 그 우리가 그냥 정치학적인 분석으로는 가능치가 않아요. 이거는 전 심리학적으로. 의원은 진짜 너무 변했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쪽이었잖아요. 우리 쪽이로는 범. 안철수하고 같이 했으니까 지금 안철수는 글로 가 있잖아요. 이제는 막 공을 막 넘기네요. 쪽이었잖아요. 내 친구 좀 아니야. 그런 충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과거 우리가 함께했던 분 중에서 김문수 네. 장관이 정말. 우리 쪽에 가장 셌던 네. 그 양반은 사회주의 노동자 무장혁명을 네, 주장했던 네. 분이니까 그런 분이 저희가 갖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야 아니 그런 분 많아요. 신지호 의원도 옛날에 그러네요. 인천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조 출신이고. 근데 저는 윤상현, 김민전 이런 분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저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정치적으로 이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네, 과거에 박근혜 탄핵을 경험해 봤더니 네. 그때 이제 배신자론 프레임에 걸렸던 정치인들 지금 이제 정치를 못 하고 있거나 김민전 은퇴했거나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 이쪽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건 알죠. 그때 정치를 안 할 때고 본인이.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지켜보니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찰을 잡아야 되겠다. 그게 태극기 부대가 눈에 보이는 현찰이거든. 그 기반 위에 서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윤석열 같은 망상이 아니고 저런 데 나가서 저런 선동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택도 없는 얘기인 거죠. 그 태극기 부대 내지는 뭐 하여튼 구구 뭐 이분들을 만약에 보고 간다면 그분들이 인천에 몰려 계실 리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지역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구를 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지역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당권을 보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네. 우파 세력을 네. 나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안겠다. 윤상현 의원이 차기 당 대표를 노리고 움직인다는 건 분명한데 그게 유리할까? 좋은 전략인가? 저는 25%는 확실히 갖겠다. 눈에 번쩍번쩍 뛰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네. 제가 그게 근데 거기 가서 선동까지 해가면서 저게요 잘못하면 저런 선동도 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저게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분 걱정해줄 처지는 아니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볼 때 이미 스탠스를 놓쳤어.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윤상현 의원하고 홍준표 시장의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후에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 경선을 할 때 비록 그 꼴등은 했지만
가장 그 정상인 같은 얘기를 했다고 뭐 개혁이 필요하고 네. 뭐 해가면서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꼴등하잖아요. 아, 이제 아마 그런 확실히 있는 거예요? 자각이 있는 거.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을 했는데 실제로 그 국민 여론에선 자기가 앞섰는데 결국은 그 골수 당원 지지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낙오돼 가지고 심지어는 대구 시장까지 하면서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와중에 이 의식의 왜곡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제 해석이니까 뭐 꼭 네. 맞는다고 볼 수는 알겠습니다. 없지만. 네. 또 하나 지금 다뤄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요즘 최고 키워드는 최상목이잖아요. 아, 네. 여기 지금 뭐 난리 여기도 난립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고위급 참모진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표를 다 냈어요. 이게 이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뭐 네가 뭔데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이게 그냥 액션으로 사표 쓴 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진짜로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의도 없이 누가 하라고 했어? 왜 한덕수 안 한 걸 네가 이제 이런 반응들이 국무회의에서 있었다. 네. 고성이 오가면서 이분들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미 최상목 그 대행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필두로 다 사표를 내고 네. 사표 냈으니까 받아들인 걸로 안다. 최상목 대행은 아니다. 사표 수리 안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냈으니까 받기로 했잖아. 이러고 다 나가겠다는 출근 안 거지. 해. 네. 이렇게 간 거. 그런 근데 상황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지어 눈물까지 보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아니, 그건 사석에서 뭐. 그랬다는 거니까. 네, 뭐 아이 그래도 사석에서 잘했거든요. 최상목 그 대행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그 잘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경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금 차단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벌써부터 눈물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눈물은 그렇게 쉽게 그럼 쓰는 게 그러면 안 아니다. 되죠. 물론 남자들도 뭐 중년이 지나면 눈물도 나오고 그러겠어요. 호르몬 변화가 있죠. 본인이 지금 네. 굉장히 엄청난 그 대행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예. 일단 지금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는 제가 볼 때 최상목 대행을 오히려 띄워줄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뒤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만만히 보고 그리고 이참에 나는 뛰어내리겠다. 얼른 약간 피해야 도망가는 되겠다.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자에 따르면 저 사람들 진짜 그 내란에 대해서 어쨌든 보고만 있었으니까 방조한 거 아니야? 그동안 침묵하고 이런 비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진작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지금 이제 본인들도 지금 빨리 소위 뭐라 그래요? 런하는 게 그 현실적으로 나의 이해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에 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아니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실에 그래요? 사람이 있냐 없냐는 거는 의미가 네. 없는 것이 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예. 이제 어쨌든 탄핵이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리고 파면될 때까지 네. 대통령실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네. 총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리실에도 이미 다 보좌 기능이 쫙 있어요. 수석들이 정무수석, 홍보수석 다 있고. 대통령 보좌하던 사람들이 없어도 그렇죠. 이미 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이 예. 대통령실 수준은 아니어도 네.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꽤 튼튼한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일한 것이 이제 안보실이에요. 네. 국방 안보에 관한 것은 남겨놔야 돼요. 네. 그거는 총리실이나 부총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정진석 실장은 사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만둬도 돼. 아니 그렇게 상관없는 원래- 사람들이 미리 아니, 잘랐어야 되는 거 대통령 아니에요? 있을 때도 뭐 별로 한 일이 없잖아. 뭐 이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모르질 않아 분위기를. 근데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이분하고도 친한 사이지만 진작 그만두지 왜 그 밑에 있었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어쨌든 계기를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걸 빌미로 하는 게 비겁해 보여요. 저는. 차라리 지난번 기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그만두고 두문불출하고 안 나왔으면 그게 차라리 낫지. 명분이라도 최상목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빌미로 덤비는 거는 나는 너무나 비겁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반대한 사람은 최상목 아니에요. 네. 그때 배석했던 사람들 이 수석들 다 배석하거든요. 국무회의에. 그다음에 이 지금 떠들고 있는 무슨 장관들 안 왔거나 말 안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 자격이 있어. 그런데 네. 그때로 보면 최상목 장관만이 유일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두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관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걸 지금 자기가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항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지명권은. 그러니까 다만 거기서 모두 발언을 얘기해서 알려줬더니 다른 이제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제 덤빈 거죠. 근데 저는 비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표 다 수리해주고 이거는 수리를 해주는 건 또 예의가 아니니까 수리는 안 해주지만 두문불출하고 안 나오는 건 지들 저거니까 제가 볼 땐 뭐 사표 빨리 쓰고 수리 뭐 저 어차피 할 일도 없어요. 대통령실은 월급 받아갈 거 아니에요. 대신 안보실장은 그만두면 안 돼요. 안보실장은 있어요. 뭐 냅두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냅두면 돼요. 근데 이제 안보실은 기능이 없으니까 네. 총리실에도 없고 기재부가 지금 서포트를 하잖아요. 권한대행을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는 챙길 수 있어도 안보는 다른 문제니까 그건 조금 이제 직접 챙겨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NSC 소집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전방부대도 가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상목 대행이 이제 본인 간에는 짜낸 고육책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야에서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두 명만 임명한 네. 사실은 대통령도 그런 권한은 없어요. 네. 국회 추천모 헌법재판관을 국회 선출까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안 하고 여당에서 계속 그 마은혁 재판관의 무슨 이념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이러는 건데 그 손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게 약간 위헌적 행위예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한다 그러는데 권한쟁의 심판하면 인용될 거예요. 신속하게. 네. 그 뭐 모양새 완전 빠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일부 이제 국무위원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혹은 뭐 국무위원 참석자들이 대놓고 이제 뭐 한마디로 대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 뭐 부총리니까 그냥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경제수석 했었거든. 장관하기 전에. 그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 보기엔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언제부터 부총리라고 이런 심리들이 다 있는 거야 지금. 내각이고 비서실이고. 그러면 영이 안 서요. 영이 안 서서 거의 이제 무기력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는. 근데 아마 저는 그 최상목 그 부총리가 한덕수 총리한테 가서도 이거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랑 같이 갔냐면 이창용 총재하고 같이 갔어요. 그게 대체로 이 경제 관료들의 생각인 거예요. 불확실성을 여기서 키우면 안 되고 빨리 끊어야 된다. 끊으려면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되고 피할 수 없다. 이제 합리적 판단이죠. 그걸 한 거고 아마 이제 재경부 출신의 시니어들이 다 그렇게 조언했을 거예요. 너라도 끊어라. 한덕수 못 끊으면. 아니 그래서 아까 영이 안 서지 않느냐 이렇게 말.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눈물에 꽂히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월권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아니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거든. 합의가 확인이 되면 나머지 그 헌법 재판관도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와라가 아니라 합의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합의가 됐다라는 뭐 정황을 이제 증거로 국회에선 제시할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난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또 이 지금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을 했다 해서 지금 그렇다고 야당이 탄핵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헌재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8명으로.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국무위원들이 지금 그 상당히 그 코너에 몰고 그 비난을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근데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에 무슨 뭐 심의나 뭐 회의를 내지는 대화가 필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최상목을 비판하려면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 이것도 대행이 할 일은 아니죠. 근데 각자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비판할 부분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이 우리 정프로도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경제 불확실성, 네. 재정과 금융 차원에서 이것만 확실히 잡아주면 네. 제가 볼 때 정치는요 한동안 엉망진창으로 굴러갈 거예요, 장기간. 근데 그거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이것만 확실히 잡는다 그러면은 해외에서의 신인도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네. 국정 정상화라든지 국정 안정을 각자 강조하던데 그 정상화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적어도 경제라든지 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딴지를 걸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아니, 근데 최상목 예를 들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이 좀 설려면 이런 그 뭐 참모진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 그만하고 내려와 안 그러면 내가 그만둘 거야 이런 얘기가 막 할 때 그럼 나가시오. 난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는 더 같이 국정 운영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좀 영도 서고 뭐 그건 좀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 때 황교안이 좀 그렇게 했어요, 몇 가지를. 네. 그랬더니 여당 야당을 막느라고 다 네가 대통령이야? 진짜 대통령인 줄 알았어? 대통령 행세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서 사설에서도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1순위 대통령 탄핵 절차가 무리 없이 시작되고 끝낼 수 있다는 전망이 보여줘야 돼. 원래 제일 위험했던 건 헌법재판관이 없으면 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탄핵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불확실성의 일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네. 대통령 직무정지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 혼란과 경제 치명적이죠. 혼란에 너무 심각하니까. 네네네. 어쨌든 이게 이런 편법을 가동해 이 3명을 다 지명하지 않은 편법을 가동했지만 적어도 8명으로 심리와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한 거예요.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체포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문제와 관저에서 계속 선동하는 문제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확실성 2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탄핵의 절차는 진행되니까 이거 하나는 해결했고 나머지 1명을 더 임명하냐 안 임명하냐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 이제 심리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두 번째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게 내전 상황 같이 확대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해서 네. 더 이상 유튜브 못 보게 해야 돼. 구치소에 가둬가지고. 근데 그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구치소에 유튜브를 못 보는 거 유튜브가 고통스러울까요? 술이 고통스러울까 질문하시려고 했죠. 술이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도 고통이야 고통. 알코올성 선망 증세래 이게. 선망 의학적으로는 증세? 알코올성 선망이라고. 있대요.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아니 선망이 경로, 착각이 환각. 장난. 막 화를 내고 이런 게. 그래서 아니 확인된 정보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친분이 있는 분이 이분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보인 현상들은 그런 증상이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 팩트 체크 된 거면 저희가 제목을 쓰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내가 만난 분이 의사도 아니야. 선망 같더라. 알코올성 그래 선망 보인다. 증세라고 와, 유사하다. 보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사실은 써도 돼. 왜냐하면 문제가 좀 있어.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의 핵심은 전부 이 2가지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도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이 네, 무슨 짓을 네, 네. 저질지 모르니까. 네. 특히 분단 국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지지한다. 탄핵이 할 때마다 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미국이 지지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는 이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태극기 부대가 성적이 들고 나와서 왜 미국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체포만 신속하게 되면 네. 그 리스크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뭐 잔머리나 이런 거는 비판해도 좋지만 네. 일단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해가고 있는 이 과정은 나는 우리가 평가할 만하다.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이제 한덕수 총리는 거기 네. 경제 관료 출신인데 굳이 따지면, 근데 거기는 이제 정말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런 스타일의 마지막에 비겁한 모습을 보인 거고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 근데 이제 최상목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자기 공직 커리어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그러면 거의 모든 거를 끝낼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그 동안에 어쨌든 본인이 계속 불확실성의 제거가 필요하다. 그게 우선적이다 얘기해 왔는데 그 나름 이제 일관된 판단이에요. 네. 물론 이제 꼭 좋은 스탠스는 아니었어요. 골라가지고 2명만 임명하고 한 게.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거를 갖다가 막 흔들려고 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원성동 원내대표 워딩을 보면 어쩔 수 없다 임명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탄핵 절차 지연 전략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하는 전략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직 드러내놓고 그렇게 정리는 안 됐지만 딱 권성동 원내대표 워딩이 바뀌더라고요. 네. 2명 임명되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저거를.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네. 여전히 반쯤은 저 용산에다 발 걸친 듯한 모습 말고 네. 발 빼고 손 끊어야죠. 약간 저도 그게 좀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정부는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막 쪼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 최상무 편 아닌 편 뭐 이렇게 좀 막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 당이 특히 이제 여당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정해주면 민주당이 이제 확실한 방향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정부도 뭔가를 결정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할 텐데 그 여야 정협의체 그쵸.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이제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뭐 최상목 이 권한대행 체제에 참여하고 힘을 실어준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지금 뭐 김문수 등등 몇 명 그 잔당들이 네. 뭐 하는데 그 정리될 거예요 금방. 아니 근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85명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 영남 자민련이니까. 힘이 애초부터 전략 미스가 난 게요. 그 비상계엄 선포 때도 우물쭈물하고 네. 15명만 그 의결을 했지만은 탄핵 그 의결 표결할 때 찬성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힘이 찬성을 안 하고 반대를 한다 해도 탄핵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거면은 그때 탄핵에 찬성하고 손절을 윤석열 해요? 대통령과 손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지연 작전으로 갔어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상투적이긴 하지만은 그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이렇게 지연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안 시키려고 지연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때 손절을 하고 지금 이 과정에서 탄핵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라든지 법리적인 합리성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애초부터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돼버리니까 일단 국민적 신뢰를 결여된 상황에서 싸우려니까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외롭지도 않아요. 오늘 뭐 언론 보도 보니까 같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 네. 장관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유인촌 네. 문화부 장관에 이르게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또 말했던 국무위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워낙부터 색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분이 비난을 한다 해서 영향이 크지 않아요. 더군다나 방통위원장은 본인도 대행이면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김태규.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네, 요거 그러면 아니, 하나만 전달해 이 드릴게요. 사람 저 환당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대행을 굉장히 질타하고 이제 막 공격했던 사람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뭐라고 했냐면 권한 대행이 국회의장과 얘기했나? 최 대행은 사직해라. 지금 이거 사표 써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김문수 고용부 장관 국회 인준 안 받은 부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유철한 권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등등이 이제 최상목 대행을 질타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권한 대행이 책임지고 이 가는 거지. 그걸 뭘 얘기를 하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언론에 다 나가지 않았냐? 여야 한 명씩 임명하는 건 이미 다 합의된 사안 아니냐. 네. 김한섭 환경부 장관 임명 반대한 사람에게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네네. 지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 권한 대행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합리적인 그 결단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손절하는 게 맞아요. 당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언제까지? 대통령 손절해라. 아니, 당연히 근데 진작에 했어야 제가 볼 때 네. 국민의힘이 언제 손절하느냐? 대통령 체포돼서 구치소 갇히면 그때부터 확 바뀔 거예요. 뻔해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아주 관저에 계신데 우리가 어찌 의리를 버버리고 이렇게 그
냉혈한처럼 관계를 단절한단 말이냐 이런 의리론이야 지금. 네. 제가 볼 때 근데 딱 감옥 들어가잖아요. 언제 그런 듯이 우리는 원래부터 이 양반의 계엄을 반대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확 돌변할 수밖에 그럼 없어. 한동훈 이게 쫓아낸 게 너무 아니 그게 여기의 멘탈이라고 하는 것과 논리라는 게 늘 따로 노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볼 때 네. 언제 입장이 바뀌냐? 대통령 신변 확보되면 그때 바뀌어요. 그건 틀림없어. 그걸 한번 저희가 지켜보시죠. 뭐. 그러니까 우상호 제가 의원이 오늘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 마음대로 얘기를 되니까. 아 오늘 마지막이세요? 아니 그래서 자체 고백을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우상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니까 네. 빨리 지금 손절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간단히 손절하지 말고 진작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어저께 이게- 편지를 계기로 바로 했어야지. 이건 아니다. 아니 그런 모드에 들어간 거는 같아요. 지금 눈치는 그렇게 딱 돌아서는 것 같은데. 손절 눈치 보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으로 발을 못 빼는 게 네. 거기도 같은 데를 쳐다보고 있거든. 거기도 태극기 쳐다보고 있고 극우 유튜버들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지 기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지지 기반을 달리하면 끊어도 진작 끊었겠죠. 근데 여전히 그걸 이제 이렇게 이 교집합처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끊어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윤상현처럼 가가지고 선동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안보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요거 끝으로 하나만 좀 살펴보죠. 그 김용현 전 장관 취임 후에 대북 전단을 군이 엄청 살포를 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요거 팩트가 맞습니까? 네, 이제 국군 심리전단이 네. 오물풍선이 올 때마다 대북 전단을 보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가동 시점부터 대북 전단을 보내기 시작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한 9월부터 비상계엄 직전까지는 대북 전단을 굉장히 자주 많이 살포를 했다. 이게 그냥 단순 심리전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게 원래 이제 남부 합의에 따르면 예. 서로 그 전단을 살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미 뭐 합의라는 것이 전부 휴지 조각화된 데다가 네. 북한이 먼저 이제 오물풍선을 그 살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심리 전단이 가동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응 지금 차원에서 다 공개가 된다라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네. 이 대북 전단은요. 예컨대 1993년에 북한 핵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도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북한의 평양 주변에 전단이 뿌려졌어요. 네. 그랬더니 북한이 발끈하면서 이건 남조선에서 보낸 거다라고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너무나 분명한 게 이 전단 종이의 질이 다른 거예요. 북쪽에서 하는 거하고 남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전단은 종이마저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고급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소위 부품 공작을 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합리적인 그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은 비례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저쪽에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한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하필이면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엮이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겠죠. 그러나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그 비례성과 등가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속 도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단정해서 지금 뭐라고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그 비상계엄 좀 지나오면서 여러 그 북을 도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북을 자극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제보들, 또 북한의 반응, 또 우리나라 남쪽의 군 책임자들 중에 일부의 확인, 이런 거 종합해 보면 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인기를 보낸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북쪽에서 항의한 것처럼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도 검토했었고 실제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전단들을 네. 보낸 건 사실로 보여져요. 네. 그 횟수와 양은 우리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걸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김용현이라고 하는 자의 저 호전성, 네. 그다음에 그 이념적인 극단성, 그리고 노상원이라고 하는 약간 그 주술적 미치광이가 보낸 수첩에 있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그 문구들은 이 전체를 그들 공범으로 본다고 할 때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럴 때
그게 실행됐느냐, 네. 실행된 것이 그 목적이었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집단 안에 이번 계엄을 주도했던 그 집단 안에 그런 심리적인 공통성과 그런 도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검토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일 테니 야 이게 이런 일까지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는 건 틀림없죠. 다만 우리에게 제보한 사람들에게서 확인될 수 있는 건 그것이 집행을 위해 논의되는 순간에 반대하는 내부 인사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논의된 건 사실인데 반대한 쪽이 많아서 실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원점 타격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어제 오늘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더 노골이 성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군부 인사들이 갑자기 술 먹다 욱해서 했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게 되게 몇 개월 사이에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고 집요하게 실행 계획이 짜여졌던 것이구나라고 네. 한 것에서 더 큰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아주 세부적인 나중에 지금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면 군 차원에서 한번 대대적인 내부 감찰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연관지어 보면 외환 유치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수사가 더 깊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실행된 것들이 있어요. 백령도에서 그 쓰레기 풍선 날라오는 거 격추했다는 거 아닙니까? 드론 통해 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백령도 같은 데는 안 그래도 이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다가 그 풍선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했는데 합참이 거부해서 결국에 실행 안 된 거, 또 드론 보낸 거, 이건 다 이제 부분적인 실행의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란에 이어서 이제 외환 유치나 외환 유도까지 혐의가 적용된다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자칫하면 우리가 전쟁 국가로 갈 뻔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지적인 충돌이나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의도하면서 이런 내란을 도모했다는 게 사실 소름 끼치는 네네. 일이죠. 북한이 도발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뭐 등가성 혹은 뭐 그 이상으로 뭐 아니 그렇게 갈 공격하는 수밖에 거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걸 이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를 만약에 했다면 그건 이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세 분과의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 잠시 후에 정치용장 장윤선 기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는데 우상호 의원님께서 근데 왜 가시는 거예요? 어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가진 않아요. 어디 갑니까? 왜 우리 방송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일하기 싫다. 아니 이제 욕 많이 먹으니까 좀 짜증 난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가끔 불러주시면 좋은 기회에 또 보자. 뭐 이런 거죠.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